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기본 강좌 제5강으로서 기본 강좌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강좌를 1강부터 4강까지 저와 같이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그리고 오늘 5강 유종의 미 거두는 의미에서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5강은 그동안 제1편 중개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을 배웠고, 이제 중개 실무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중개 실무는 개별 중개 실무하고 일반 중개 실무 두 개가 있는데, 일반 중개 실무 그리고 개별 중개 실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중개 실무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를 보면은, 중개 실무라는 거는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 계약부터 중개 완성까지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이에요. 자, 매도인이 중개업자 A,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하시면 공부가 더 편합니다. 자,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 A가 오면 매수인이 나중에 와갖고 하는 행위 이전에 중개업자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매도 의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를 할 땐 대상 목적 부동산이 있어야겠죠. 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매도 의뢰 또 임차 의뢰 했다면, 임대 의뢰를 했다면, 중개업자 A는 매도 의뢰를 받았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자,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만 나중에 매수 의뢰에 들어왔을 때 확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알아야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고요. 물건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 중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일반적으로 조사라는 겁니다. 조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했냐. 근데 이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조사하는 방법에 하나는 서류를 조사하는 거예요. 서류. 그 서류 어떤 서류를 조사하냐면 공적인 서류들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기소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라든가, 아니면 시군구청, 관할 시군구청에 있는 토지대장, 그리고 건축물대장, 지적대장하고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 공적장부를 줄여서 공부라고 그래요. 공적장부. 공부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현장에 가야죠. 물건이 어떤지 본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좋은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등기부나 공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공시 시설이라든가 물건 다 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게 바로 현장조사라고 합니다. 현장조사, 현장답사. 부동산학계는 이 현장조사를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임장활동. 실제로 장소에 임하는 거. 임장활동. 같은 말입니다.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이 공부조사하고 현장조사를 미리 해놔야죠. 해놔야 나중에 이제 매수 의뢰인이 딱 왔을 때 내가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의뢰를 할 때, 그거에 맞는 물건이 이겁니다 하고 탁 보여줄 정도가 되고 설명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부조사, 현장조사,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일반 중개실무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적 장부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겠죠. 자, 크게 공적 장부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해당 물건의 토지에 대한 면적, 소재지, 지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도 봐야겠죠. 건축물대장.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건 어디서 확인한다?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해당 토지,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떤 시로 발전할지, 그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도시 및 도시개발법, 국토회계 및 이용연한법, 보시고 그리고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들에서 앞으로 도시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지역이 발전될지가 어디에 나와 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인서 또는 확인원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에 확인서는 서류란 뜻이고, 확인원은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근원, 그런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요 세 가지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자, 또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부동산 등기부에 이제 권리관계를 알아봐야 될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다 확인을 해야죠. 자, 이 외에 임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토지하고 건축물인 거고,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외에 임목 같은 경우는, 자,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임목이 등록된 원래 장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시군구청에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임목 등기부는, 자, 밑에 쓰는 건 등기소 가서 찾는 겁니다. 임목 등기부도 발급받아야 됩니다. 임목 등기부. 왜 단독주택 같은 거 정원에 멋있는 나무 있으면 그 나무가 임목 등기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서 거래를 할 때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임목 등기된 나무도 이전시키는 건지 아니면 전 주인이 땅 파고 가져갈 건지 꼭 확실히 해야죠. 안 하면 중개사고 나는 겁니다. 자, 이거 설사 매수인이 말을 안 했더라도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정확하게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것도 파는지 안 파는지. 자, 그의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공장재단 등기부, 공장재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기소 가서. 자, 그리고 광업재단을 만약에 중개를 한다면 광업재단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에 재단 목록이 다 나와요. 그러면 재단 목록 다 확인해서, 자, 이렇게 공부조사를 했으면 현장에 가야죠. 반드시 현장에 가야 돼요. 임목이 있다면 그 임목이 어딘지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공장재단 등기부 같은 경우 공장 목록하고 진짜 공장에서 그 목록에 있는 거하고 물건들이 다 있나 없나 확인해야죠. 동산들이 기계 장비 같은 거. 광업재단 역시 마찬가지고, 가서 광업재단에 있는 목록하고 광업재단 실제 거기 있는 그 동산하고 맞나 안 맞나, 그 부동산이 맞나 안 맞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덩어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공부조사,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이 현장조사할 땐 또 어떤 권리들,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권리들이 있죠. 그런 거, 그 분묘기지권들, 토지 같은 경우 특히 분묘기지권,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법정지상권, 이게 관습법상의 지상권입니다. 판례로 인정된 지상권이에요. 자, 이런 분묘기지권 확인해야 되고, 유치권이 있나 안 됐나 확인해야죠. 유치권. 그리고 점유권. 등기가 안 돼, 이런 유치권이나 점유권 같은 거. 특수지역권. 그리고 법정지상권, 뭐 법정저당권 이런 거. 그래서 앞글자는 분유, 점지법. 요 질권도 그렇습니다. 질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권, 주택 같은 거는 반드시 임차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역시 다 확인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중개 실무 못지않게 개별 실무 중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만 1, 2차 동시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편한 게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있죠.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복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편합니다. 물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1차 공부할 때 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 두시는 거고요. 자, 요것이 바로 그 매수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기 전에 공인중개업자가 쭉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다 해놨으면, 조사를 다 해놨으면, 자, 매수일에 왔을 때 어떻게 한다? 이 해당 서류를 갖고 토지대장, 뭐 부동산 등기부 이런 걸 갖고 확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의뢰 받은 날로부터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을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이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매도를 하기로 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에 대해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어요. 자, 계약금 계약을 해서 계약서 썼다면, 자, 이렇게 거래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업자는 여기다가 서명하고 날인하는 거 도장을 딱 찍어요. 인감증명, 그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 도장을 딱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고, 또 하나 이 계약서, 거래 계약서 쓸 때 뭐 또 한다, 또 쓴다? 확인 설명서. 이때 확인 설명한 내용을 다시 확인 설명서에 또 한번 쓰는 거예요. 자, 이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만 확인 설명을 하면 되지만, 확인 설명서는
갑과 을 양쪽 중견행에 다 교부를 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확인설명서는 네 가지로 되어 있죠. 확인설명서 1, 확인설명서 2, 확인설명서 3, 확인설명서 4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데 확인설명서 1은 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내가 외우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는 거 용어 했을 때부터 토건 입간공 기억나세요? 자,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 토지, 건축물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방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반드시 이건 법에서 규정한 법정 중개대상물 이건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은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여기에 해당이 되네. 자, 2는 비주거용 건축물 역시 건축물에 해당이 돼. 3이 토지예요. 토지 3이 토지 여기에 해당이 돼. 나머지 4는 입관공이 다 들어가요. 4에 다 들어가요. 확인설명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는 법에는 거래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 써서 준다고 교부한다고 돼 있어요. 법에는. 근데 너무 시간이 걸려. 확인설명서 쓸 때 쓰려면. 자, 확인설명서에 쓰는 거는 실제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미리 확인설명서에 다 표시해 놓으면 돼. 미리. 그리고 거기 매도인, 매수인 그 납만 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것도 비워놓으세요. 그건 거래계약서 쓰는 날 날짜 쓰고 서명하는 거니까 그것만 비워놓고 미리 표시해 놓으면 계약서 바로 쓰고 확인설명서에 그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본인 서명 날인만 해서 교부해주면 빨리 끝납니다. 거래계약서 쓴 날 시간 오래 끌리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실무에서는 빨리 끝내줘야 돼요. 이거는 왜? 그 전에 뜸을 들였잖아. 다 서로 흥정을 했기 때문에 요 계약서 쓸 때하고 확인설명서 쓸 때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도장 찍고 돌아가게 해줘야 돼요. 수수료 받고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는 미리 써놓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법에서는 시험 문제 날 때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법에서는 거래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 쓰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알아주세요. 중개 실무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중개실무의 그 뒷부분 2장의 개별중개실무, 그 법률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중개실무에서 그 부동산 실명제, 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가 되죠. 자, 갑이 실제 주인입니다. 갑이 실제 주인인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주인이에요. 실주인, 실권리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름을 빌려달라고 자,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거지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의 이름입니다. 명의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요. 명의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자, 실제 주인은 누구다? 실제 주인은 갑이 실제 주인이에요. 자, 이 명의신탁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건데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 이전 등기를 할 때 매매 형식을 띄어요. 매매. 근데 이 매매가 가짜잖아. 실제 돈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매매라고 합니다. 가장매매. 자, 이 이전 등기 가장매매는 무효예요. 무효. 자, 이거는 무효다. 둘 사이에서만 무효인 거예요. 둘 사이에서. 자, 병이 있어요. 제3자 병. 병이 이 사실을 몰라. 그래서 을에게 받았어. 사겠다고 해서 샀어. 모르고 산 거야. 그러면 이 병은 선이죠. 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샀으니까 유효하게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럼 악의인 경우에는 자, 갑이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을 이름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사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을이 팔겠대. 을이 예를 들어서 을이 어떤 중개업자 A에게 매물로 내놓고 중개업자 A에게 가서 보니까 을이 내놔서 사겠다고 해. 이래도 무방합니다.
악이지만 자기가 먼저 사겠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 물건 나온 거 보고 사겠다고 한 거야. 취득합니다. 언뜻 보면 악이니까 안 될 것 같죠? 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 악이어도 되는 거야. 왜? 부동산 등기부를 신뢰했기 때문에. 즉 명의신탁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명의신탁 잘못하면 실제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게 팔리면 자기가 주인한 걸 주장을 못하게 해놨어. 법적으로. 왜?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그겁니다. 세금 포탈하지 말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네 거면 네 이름으로 해라. 취득합니다. 중요한 게 제 명의신탁의 무효는 당사자가 무효예요. 명의신탁 계약을 한 명의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서 무효이지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가 이 얘기예요. 바로. 다만 법률상 민법 제103조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있잖아요. 전대적 무효. 어떤 경우냐면 악의이면서 플러스 악의이면서 배임에게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 을이 물건 파는데 병이 먼저 팔라고 그런 경우. 그때만 무효인 거예요. 아니면 을과 병이 부자관계라든가 이런 경우만 무효지 그 외에는 적극 가담하지만 않는다면 유효다 이거예요. 적극 가담하면 그땐 무효, 절대 무효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에 뭐 3자간 명의신탁, 뭐 계약 명의신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부하시면 이해가 가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그 경매부동산을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되는데 많이 수험생들이 헤매는데 한번 정리. 공매부동산, 경매부동산. 공매부동산은 압류된 거예요. 세금과 관련해서 압류된 거를 공공기관이 공적으로 파는 겁니다. 경매하고 좀 달라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많이 파는데 자, 먼저 공매부동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대상 부동산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면 이 공매부동산에 대해서는 4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어.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 시군구청에 뭘 할 수 있냐, 권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분석해서 알선해 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취득 알선, 이 취득도 알선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거 권리 분석, 보통 권리 분석하고 취득 알선이 같이 들어가요. 내가 이거 살고 싶은데 권리 좀 분석해 주십시오. 그럼 권리 분석하고 수수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할 때 어떻게 해서 낙찰을 받으십시오. 이게 취득 알선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매수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입차 신청 대리 또는 입차 신청 대리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매수 신청 대리가 뭐냐면 사겠다는 거 신청 대리하는 거고, 입차 신청 대리 뭐냐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입찰 하는 데 가서 입차 신청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이 들어가요. 공매부동산은 모든 중개업자가 다 할 수 있어. 단 부칙인정 중개업자만 못하는 거예요.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법인인 중개업자든 일반 중개업 다 가능해. 자, 공매는 다 가능해. 자, 근데 경매에서 문제가 나요. 자, 경매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경매부동산도 역시 저 4가지 업무 이제 나뉘는데, 물론 2가지 단위로 된다고 그랬죠. 자, 권리분석, 그리고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이건 모든 중개업자 다 가능합니다. 모든 중개업자가 할 수 있어. 여기는 다 이거 4개를 다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데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못해요. 자,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못합니다. 공매부동산이고 경매부동산 본인이 가서 낙찰받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취득 알선이나 입차 신청 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경매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차 신청 대리, 요 업무는 모든 중개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자, 법원, 중개사무소 소재직 하나라는 법원입니다. 등록한 중개업자만 가능해요. 요거는 법원의 중개.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개업자들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다 모든 거 여기까지는. 그러나 요거는 법원에 등록한 중개업자만 입찰 대리, 경매부동산을
대신 낙찰받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게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공인중개사 법령인 중개실무 기본 강좌 5강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인 중개실무는 전략 과목입니다. 많은 수험서들이 전략 과목에 또 얘기를 해요. 저 역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전략 과목이라고 해서 시간을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이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과목과 똑같이 시간 안배를 해서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공법의 공부 시간을 줄여라.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데, 제가 공부한 경험에 의해서 그렇고, 1차, 2차를 동시에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공시법령, 세법, 공법 이 6권을 골고루 시간을 똑같이 안배하십시오. 하루에 6시간 공부한다면 1시간씩 안배를 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90점 나오고 공법은 50점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만약에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고 해서 이건 어려우니까 시간을 줄여서 해야지 하면 40점도 안 나옵니다. 확실히 얘기 드리는데, 모든 과목의 시간은 골고루 안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도 있고 좀 낮게 나오는 과목도 있지만 평균 60점 이상은 확실하게 넘을 것이고 40점 이하 없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40점 이하 가락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과목을 골고루 안배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1차 과목만 공부하는 그 어머니들, 주부님들 많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단점이라고 좀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자기가 필 받은 과목만 공부하려는 특징들이 있어요. 내가 부동산학개론이 잘 돼. 그럼 거기에만 너무 시간을 많이 해요. 민법은 어려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학개론 100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법 20점 나왔어요. 평균 60점 돼요. 그런데 민법 20점이면 뭐예요? 40점이 안 되니까 과략이야. 그러면 불합격이야.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민법은 자신이 있어. 아주 민법은 공부하는데, 근데 부동산학과는 정말 모르겠어. 공부를 등한시해. 민법이 전략 과목이래. 그리고 부동산 과목 등한시해. 민법 100점 넘어 뭐하니까 부동산학개론이 20점인데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내가 부동산학개론을 잘해 또는 민법을 잘해, 뭔가 하나는 과목이 싫어도 똑같이 시간을 배분하라는 거예요. 민법이 잘 되면 똑같이 1시간을 해도 부동산학개론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싫은 과목이다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야. 그리고 민법은 3시간, 부동산학개론은 3시간 한다면 똑같이 3시간씩 나누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서 4시간, 안 되는 거 2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차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에 2차 과목 4시간을 공부할 수 있으면 공인중개사 법령 1시간 주고, 공시법령 1시간 주고, 세법 1시간 주고, 공법 1시간 주고 똑같이 안배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자동으로 시험 점수가 높을 것이고 공법은 50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공법에서 미처 못 받은 점수 10점 정도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90점 나오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략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투자해도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전략 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공부가 쉬워, 재밌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시간은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야.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 2시간, 그리고 공시법령 2시간, 세법 2시간, 공법 2시간 이렇게 똑같이 안배를 하십시오. 동차 수험생이라면 하루에 6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인중개사 법령 1시간, 민법 1시간,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 1시간, 자, 그리고 공시법령 1시간, 세법 1시간, 공법 1시간, 이렇게 6시간, 6과목이니까 한 과목에 1시간씩 분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공부는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의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다 오타가 나오고 오자가 나와. 뭐 잘못된 답도 나와. 처음 공부할 때 생각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에 비하면 실력이 무지하게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교재의 오류를 잡아낼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생 수준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그런 분들은 박수를 쳐드려요. 이미 합격생 수준입니다. 그런 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제 말에 힘을 갖고 아 내가 실력이 늘었구나. 이번에 시험 보면 난 붙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100% 붙습니다. 자신감 어디서 오는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처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과 절박감 두 개를 꼭 갖고 제가 말한 대로 공부를 하시면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하십니다. 자, 그 합격한 날을 위해서, 시험 보는 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실 것 당부드리며 오늘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기본 강좌 제5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